안녕하세요.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죠? 자, 이제는 그렇게 오래 산다는 얘기인데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느냐입니다. 네. 자, 오늘 금요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웰빙 하면서 살다가 웰다잉 할 수 있는 요즘에 화두죠. 이런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금요 특강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보다 더 추워졌다면서요? 네, 입을 벌리면 이렇게 입김이 절로 나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추울 걸 예상했기에 평소보다 따뜻하게 챙겨 입고 목엔 목도리도 두르고 한 손엔 이렇게 핫팩까지 챙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고드는 찬바람에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8시가 조금 지난 지금 서울은 영하 3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평년보다 4도 정도 낮고 어제보다 2도나 낮은 겁니다. 하루 만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화면 지도에서 보이는 보라색 지역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진 곳인데요. 서울 영하 2.8도를 비롯해 설악산 영하 11도, 전북 장수 영하 5.1도 등 오늘 아침은 전국 곳곳에서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출근 채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조특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동해안과 일부 경북, 전북 내륙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외 지역의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등산 계획이 있다면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불씨도 세심히 살펴야 하고요. 미지근한 물도 자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은 내내 맑겠고 밤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도 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6도, 대전 7도, 안동 8도, 전주와 울산 9도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3에서 5도 정도 밑돌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서울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아침 사이 전국 곳곳으로 확대돼 낮엔 대부분 그칠 텐데요. 일부 경기와 강원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와 눈이 그친 뒤 일요일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들어오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점점 건조해지다 보니 가습기 사용이 잦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가습기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가습기의 물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갈아줘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물 속에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물을 모두 비운 뒤 깨끗한 물을 다시 받아줍니다. 청소는 일주일에 최소 2, 3회 정도 해야 하는데요. 이 물과 함께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희석해서 닦아내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통과 진동자 부분의 물기를 말린 뒤 건조한 상태로 보관해야 깨끗하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날씨를 전에 들으셨겠지만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기온이 점점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다 보면 더불어서 면역력도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찾게 되죠. 삼계탕, 추어탕, 전복 이런 게 바로 보양식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딱 이맘때 챙겨 먹으면 아주 올겨울을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는 보양식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사시사철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라북도 고창군. 딱 요맘때 쌀쌀한 바람을 맞아 더욱 맛있는 게 있다? 한겨울도 두렵지 않다. 화끈한 보양식의 세계로 한번 떠나볼까요? 건강한 먹거리가 풍부한 고창군에는 작살차와 맛이 깊고 풍부하다는 복분자,
그리고 전국 미식가들의 로망 풍천장어가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풍천장어는 뱀장어의 일종으로 민물대 서해의 바닷물이 고창 천운사 앞의 풍천이라는 고랑에 밀려오면서 거센 바람을 몰고 오게 되었는데 이때 함께 밀려온 장어가 맛있기로 소문이 나서 풍천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왔으니 고창의 전설 풍천장어를 안 만나볼 수 없겠죠. 그런데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실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바로 이때.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내가 왜 이렇게 어두워요? 풍천장어가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환경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 바로 지금 먹이 주러 가야 되거든요. 15년 동안 풍천장어를 키우고 있다는 사장님. 특히 매끼 정성을 담아 건강한 먹이를 손수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그간 쌓은 장어 양식 경험에서 우러난 가장 큰 비법이자 노하우라고 하는데요. 잘 만들어졌는지 어디 한번 볼까요? 장어 먹이를 배합해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간장제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효모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 가루하고 이 배합 사료 자체에 전분가루가 좀 투여되고요. 식탁에 올라갔을 때 우리 몸에 좋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이 듬뿍 담긴 먹이를 가져오자. 순식간에 먹이를 향해 있는 힘껏 돌격하는 수많은 장어떼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천장어의 힘. 귀한 대접받는 만큼 그야말로 에너지가 넘칩니다. 고창에는 무려 70여 곳에 장어 양식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애지중지 기른 장어는 신선함 그대로 출하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곳 장어 양식장의 가장 큰 장점은 인근에 장어 전문 식당이 있어 다 출고를 마친 싱싱한 장어를 바로 맛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양이장에서 갔다가 우리 직매장에서 오는 시간이 2분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적고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그런 맛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장어 요리 한번 안 보고 가면 서운하겠죠. 풍천장어 요리 하나로 손님들에게 무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이곳. 너도 나도 먹방 삼매경이 빠져 있는데요. 숨은 장어는요 다른 데 비해서 육질이 쫄깃쫄깃하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입에서 살살 녹네요. 최고입니다, 최고.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요? 복분자 소스거든요. 고창의 명물 새콤달콤한 복분자 소스를 발라 구운 복분자 장어구이. 이거 한 점이면 어느새 밥 한 공기 뚝딱. 정말 담백하고 느끼하지도 않고 복분자를 뿌려서 그런지 느끼함이 싹 없어지고 담백한 맛 살아나요. 최고입니다. 탕수육 하나, 샐러드 하나 주세요. 이곳에선 풍천장어와 복분자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데요. 녹말가루하고 찹쌀가루를 섞어가지고 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어하고 볶음자하고 만나면은 오감이 깨진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감칠맛의 제왕 풍천장어와 상큼한 복분자 소스의 환상적인 궁합 복분자 장어 탕수육. 아삭한 식감의 채소와 함께 먹으면 입맛 2배 상승. 장어 샐러드도 야심차게 준비하는데요. 장어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원기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장어 샐러드요. 즙을 넣어가지고 장어 샐러드를 먹은 지 섞게. 그저 보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드디어 애타게 기다리던 요리의 등장으로 젓가락질이 눈에 띄게 바빠진 사람들. 자고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대화는 사치겠죠? 맛이 어떤가요? 그래도 한마디만. 장어의 탕수육의 고소함과 복분자 샐러드의 산뜻함이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네요. 복분자 소스가 느끼한 맛이 딱 잡아주니까 이 식사로 좋을 것 같아요. 고창의 풍천장어는 짱입니다. 힘이 불끈 솟는 풍천장어와 함께 올겨울 건강하게 나시길 바랄게요.
매주 금요일 각 분야의 명사를 초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금요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께서 웰빙과 해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모실 이분은 웰빙과 해독의 선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바이러스 질환이 유행하고 뭐 신종플루다, 메르스다 이런 얘기가 난 류마티스로 가야지. 아니, 나는 뭐 만성 염증으로. 의학 박사 서재걸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100세 시대에 이제는 어떻게 잘 사느냐가 화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과거에는 우리가 짧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건 그냥 같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누구는 100세 살고 누구는 80세 살고 하니까 안 아프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공부를 해야 될 때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와서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오랫동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진행자분들한테 미리 나눠드린 게 있는데 얼굴 뵈시기에는 독소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독소가 얼마나 있는지 미리 체크리스트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개수를 알려주시면 제가 독소를 알아내겠습니다. 20개네요. 20개. 체크리스트가 20개인데.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총 20개라고 왜 이렇게 놀라세요? 설마 제가 20개를 다 체크했겠어요? 한 19개 정도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면 흡연한다, 음주한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다, 불규칙하게 식사한다, 저녁 늦게 식사한다, 음식을 빨리 먹는다, 거의 외식만 한다, 수면 장애가 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속쓰림이 잦다, 우울하다, 의욕이 없다, 늘 피곤하다, 식사를 하면 몸이 더 힘들다,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살이 찌거나 자주 붓는다, 염증이 잘 생긴다, 몸이 늘 차다, 땀이 많이 난다, 늘 아프다. 20가지인데. 20가지였어요. 20가지. 그 중에 저는 몇 가지입니까? 5가지 내지 6가지 정도를 체크했어요. 아, 네. 5가지 내지 6가지. 요 중에. 근데 다행히도 요쪽에는 없어요, 제가. 아, 왼쪽으로만? 다행히도. 이쪽에는 없고 왼쪽으로만 거의 체크했어요. 저도 한 5개 정도인데 사실 음주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음주 하잖아. 왜 체크 안 했어요? 그래요? 나 거의 매일 하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요? 그리고 운동도 제가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닌데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6, 7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가지 중에 한 5개 이하 이런 분들은 그래도 건강 유지를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그런 분이고 한 6개에서 10개 정도 되면은 독소가 조금은 있다. 그리고 11개에서 15개면은 이제 치료하러 어느 정도 예방하고 준비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이게 16개에서 20개면 지금 빨리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그분은 이거 체크할 힘도 없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도 안 나실 것 같아요. 어딜 찍어야 되는지. 이 체크리스트 20개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해서 어려운데 저는 환자분들을 볼 때 딱 5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5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술, 두 번째 담배, 세 번째가 가공식품,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단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마지막 5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저는 그중에 2가지 들어가네요. 그렇죠. 술과 가공식품. 스트레스는요? 스트레스는 잘 안 받는 편이에요. 네, 그건 이제 본인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 어떤지가 중요해요. 바로 쌓였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놀라운 실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술, 담배, 가공식품, 단 거 음식을 먹으면 이게 혈관이라고 본다면 혈관에 이런 설탕이나 기름때가 껴서 이 혈액이 잘 못 지나가겠죠. 이런 게 껴 있습니다. 이게 설탕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설탕을 제가 채워 넣은 건데 이 나머지 공간으로만 피가 갈 수 있으니까 피가 우리 세포한테 도달하는데도 오래 걸릴 뿐더러 피가 여기 머물면 여기서 염증 문제가 생기니까 그 장소마다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얼굴, 누구는 팔, 누구는 다리 이렇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단 것도 안 먹고 또 여러 가지 가공식품도 안 드시는 분이 아픈 분은 뭐냐? 네. 혈관이 이렇게 깨끗한데 네.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 스트레스가 크네.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막혀서 피가 못 흐르나 누가 밖에서 눌러서 좁아져서 못 흐르나 어차피 혈관 입장에서는 똑같네요. 좁은 거예요. 좁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아무리 잘 지켜도 스트레스 한 방이면 이 네 가지를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술, 담배도 하는데 막 먹는데도 본인만 즐겁고 남은 괴롭히면서 사는 분 계시잖아요. 네. 욕 먹으면서 잘 사는 분. 의외로 오래 살거든요. 네, 그분이 이게 없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 챙기고 우리 또 김현욱 아나운서처럼 그렇게 너무 살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돌연사가 올 수 있고 특히 이런 겨울철에는 혈관 질환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이게 짜부라들면 피가 못 지나가서 생기는 병인데 우리가 생명이랑 관련된 곳은 뇌하고 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뇌졸중 왔다 또 뭐 협심증이네 심근경색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하고 여기 있는 찌꺼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내보내느냐. 해독에 대한 얘기로 웰빙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깨끗하게 돌리면서 혈관이 깨끗해지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정력이다 활력이라고 얘기를 표현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보내고 싶은 곳에 피를 보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걸 가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독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사실 제가 이런 공부한 지가 한 26년 정도 됐는데 그때 웰빙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났더니 잘 죽어야 된다고 웰다잉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길게 살려면 안 아프고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80인생 사는데 아픈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18년 정도가 통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은 아프다가 끝나요. 그래서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어났죠. 그리고 잘 살고 있는 현재가 웰빙인데 이렇게 잘 사는 게 죽을 때까지 잘 살아야 된다가 웰다잉이에요. 오늘까지 일하다가 내일 갑자기 살짝 돌아가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중환자실 아주 특실에 좋은데 오래 누워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51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81세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30년 정도 더 산다는 얘기니까 김현욱 아나운서 정도 되면 지금 한 54세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저는. 왜 그러세요? 알고 있는데. 한참 안 되죠. 한참 안 되는 걸로 해서 지금 54세가 과거 34세랑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81세 주변에 우리 나이 좀 있으신 분 보면 과거 51세랑 비슷하게 사세요. 이렇게 사시는 분을 동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만 동안이 아니라 발맞춰 나가서 사는 사람. 근데 노안은 누구냐면 옛날처럼 51년을 살다가 30년은 그냥 늙어만 가는 거예요. 이게 노안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음악도 좀 알아야 되고 요즘 소식도 알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동안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들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저는 대사증후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대사증후군 들어보셨나요? 네네. 쉬운 말로 신진대사 들어보셨죠? 더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 그게 대사 장애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제가 한번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허리둘레가 자랑할 만큼 넉넉하시면 일단 이게 대사가 잘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갔는데 자꾸 쌓이는 게 문제죠. 근데 특징은 우리가 지방을 먹어서 지방이 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남아도는 그 지방은 혈관에 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름기를 안 먹는데 이상하게 심혈관 질환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분은 탄수화물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둘레도 남는 지방이 쌓이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공복 혈당이 높은 사람,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 HDL이라고
뭐 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HDL이 또 너무 낮으면 안 좋죠. 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혈압이 또 너무 높으면. 그래서 이 중에 3가지가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당뇨 전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펴보면 네.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손목 아래는 정상적인 이제 사람이고요. 요 선을 넘어가서 손바닥으로 넘어오면 여기가 대사증후군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자리로 돌아갈지 각각의 병을 만들지를 선택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암으로 가야지. 난 류마티스로 가야지. 아니, 나는 뭐 만성염증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단계에 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몸이 향해 있나에 따라서 병으로 갈 건지 정상으로 돌아올 건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병원을 가셔서 혈당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깝게 125로 탈락하신 분들이 갈 데가 없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오세요가 되죠. 네. 그 사람들은 바로 예비 당뇨 환자죠. 그래서 100에서 125 사이를 당뇨 전 단계라고 하고 다른 말로 대사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죠. 이때 뭔가를 방향을 틀어서 제자리로 돌아와야지만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최근에 암에 대한 것도 대사장애를 거쳐서 암이 된다는 보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 4가지를 없게 사는 것이 사실 모든 병의 예방이에요.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 입이 있죠. 네. 음식이 이제 들어가서 식도를 거쳐가는데 식도는 음식을 흡수하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위에 떨어지면 위는 조각을 내는 곳이에요. 아직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드디어 조각이 나서 아주 잘게 부셔지면 이렇게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면 간하고 췌장에서는 여러분 그 빨래할 때 세제 쓰시잖아요. 이 손빨래로는 안 되는 그 세제 같은 거, 그 효소들을 여기서 내서 걔가 아주 조각 날 수 있도록 또 분해를 시켜줘요. 그럼 그 조각 난 애가 비로소 소장에 들어가면 소장에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오늘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각자 이걸 토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이 아직 내 몸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토해버리는 거고 혹시라도 그 음식이 소장까지 내려왔다면 토하기가 어렵겠죠. 이걸 다 거슬러서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뭐 재주 있는 분들은 한번 토하시면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설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한다와 설사한다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전이다, 방어 기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같은 작용인데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음식이 어느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토하면 위에 있는 거고 설사는 소장까지 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소장에서 이 음식을 판단을 해야 돼요. 나한테 유리할 거면 흡수를 시키고 나한테 안 좋으면은 대장통에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 판단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는 애들이 판단해요. 걔네들이 유산균. 그래서 좋은 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중요한 이유는 얘네들의 판단력으로 내가 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음식은 소장에서만 흡수되니까 면역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소장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면역을 저는 다른 말로 얘네들의 판단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오면 그 음식이 혈관을 타고 간을 타고 전신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노폐물이 들어오면 그 노폐물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가서 여기 여드름 났네, 여기 뭐가 났네, 여기가 아프네 하는 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연구 자료를 보면 여기 조그맣게 오른쪽 아래에 매달려 있는 조그만 거 아파서 응급실 가는 거. 맹장이요. 맹장. 그렇죠. 맹장은 막힐 맹자를 써서 맹장이에요. 여기 막혀 있는 자리고 대장이 시작되는 자리고 사실은 여기가 이제 충수돌기라 그래서 충수돌기가 이제 맞는 표현인데 여기에 이제 유산균들을 저장해둬요. 그래서 소장에서 대장으로 함부로 균이 넘어오면 안 돼요. 소장에 사는 애는 소장에 살고 대장에 사는 균은 대장에 살아야 되는데 함부로 못 넘어오게 하려고 여기에 밸브가 있어요. 여기 밸브가. 그래서 또 밸브가 있는데 혹시라도 넘어오는 애 있으면은 요 충수돌기에 저장되어 있던 유익한 균들이 뿜어내면서 이
유해균들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좀 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역에 대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이러스 질환이 유행하고 뭐 신종플루다, 메르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디를 공략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근데 면역 기관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럼 우리 몸의 면역은 어디 있느냐? 1차가 편도선이라 맨날 편도선이 붓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편도선이 부어서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편도선 부어서 이 가공식품을 먹어가면서 술 먹어가면서 약을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편도선이 부으면 절대적으로 가공식품하고 이런 걸 끊어야지만 나아요. 왜냐하면 이 편도선이 부었지만 면역은 소장에서 70%가 감당이 되니까. 그래서 면역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장에 대부분 있고 임파선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유방암 생길 때 보면 여기 겨드랑이에 뭐가 만져지는데 하고 유방암 생기는 이유가 이 임파선을 따라서 유선을 따라서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임파선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장에 있다는 거, 그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건강에도 네 박자가 있습니다. 네, 노래만 네 박자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네 박자인데요. 이제 보시면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입에서 소화시키는 거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위에서 소화하는 게 아니에요. 위는 단백질을 소화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는다고 지금 생각이 드시면 아, 위가 고생하겠구나, 이게 맞고요. 만약에 지금 밥을 먹고 있다면 입이 고생하겠구나가 맞는데 네. 여러분들이 밥을 빨리 먹어버리면 침이 섞일 만한 기회가 없었죠. 바로 넘어가네. 그렇죠. 그러면은 위에서는 탄수화물 분해를 못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꿀꺽 삼키는 사람은 위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삼킨 예를 들어 떡이라면 이 위에서는 요걸 잘게 부수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던지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위가 이런 운동을 해야지 돼요. 예, 그렇다면은 위도 지치겠죠. 네네. 지쳐서 근육이 뻣뻣해지는 걸 경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경련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급하게 먹으면. 떡 급하게 먹으신 분이 위경련에 걸리는군요. 그렇죠. 예, 분해를 못하는 게 오래 남으면 계속 우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일 처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다 지쳐서 밑으로 못 내려가는 게 음식물이나 이 산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를 역류라고 하니까 역류성 식도염이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예, 그래서 결국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려면 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급하시고 바쁘시고 시간도 없다고 늘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은. 네,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요 누룽지를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누룽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한 번은 누룽지를 씹기 때문에 침이 나온다가 1번이고요. 식당 가면 식혜나 조청이나 엿기름을 마지막에 주는 이유가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스쳤지만. 근데 몇 끼를 탄수화물을 먹고 있다면 몇 끼 아주 작은 용량으로 누룽지 한 조각 드시는 거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위로 넘어가면 위는 크게 두 가지예요. 거기서도 탄수화물 분해가 안 되면 조청이란 데 탄수화물 분해가 또 되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조청을 티스푼 정도 하나 정도만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위에서는 두 번째는 위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은 식초가 맞아요. 그래서 식초를 먹는 방법은 어떤 식초건 간에 소주잔을 그게 50ml예요. 50ml. 네, 거기에 식초를 10ml를 담고 5분의 1. 예, 나머지 5분의 4를 잘하시네요. 물을 부어서 희석된 그 식초 정도를 식사 중에 먹으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소주 한 잔이네요. 한 잔을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잔은 소주 빼고 다 괜찮아요. 예. 세 번째는 아까 간과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가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간은 주로 담즙이 나와서 지방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담낭에 왜 돌이 있어서 수술하신 분들은 담즙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없는 게 아니라 보관 창고가 없고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지방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지방 소화가 느리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간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소장 대장에는 좋은 균을 보유하고 있어야 진짜 해독이 끝나는 거고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이 바로 그 해독 주스 같은 채소 과일이 풍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20년 전에 어머님이 해주신 이 해독 주스를 먹고 살이 16kg 빠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동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살고 그러니까 20년을 그 몸무게를 유지하시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김효롱 아나운서보다 나이가 엄청 많은데도 훨씬 젊어 보이잖아요. 저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친구. 네네. 그래서 막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요 4가지는 삶고요. 그다음에 사과, 바나나는 삶지는 않고 뒀다가 얘가 과일이니까 그리고 다 준비가 되면 6가지를 가는 거예요. 갈아서 완성되는 게 해독 주스인데 요 2가지 해독 주스가 이제 하나가 뭔가 비법이 있어서 다른 해독 주스예요. 아니 색깔이 달라요 지금. 네네. 그래서 왼쪽은 약간 붉으스름한 기가 있고, 오른쪽은 약간 좀 약간 초록색 느낌이 들어. 네, 예리하십니다. 그래서 드셔보고 어떤지 한번 저한테 맞춰볼까요? 네네. 그럼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2가지를 들고 있는데 제 오른손에 있는 게 이제 약간 초록색 느낌이 나고 왼손에 있는 게 약간 붉으스름한 붉은기가 좀 돌거든요. 확실히 가까이서 보니까 색이 차이가 다르죠. 있네요. 다르죠. 자, 일단 붉은색 먼저 먹어볼게요. 약간 풋내가 나는데요? 풋내. 달짝지근하면서 풋내가. 네네. 네, 좋습니다. 뭔가 다르죠, 이제? 다르네요. 다르죠? 달라. 살아나셨네. 네네. 달라. 자, 얘기해보세요. 네. 하나는 풋내가 좀 덜하고 하나는 좀 더하고. 그렇게.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 이 6가지가 해독 주스긴 한데, 아이들 중에는 이 맛이 좀 거슬려서 특히 양배추 맛이 좀 그게 돼요. 그래서 절대 안 먹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뭘 한 가지를 딱 넣으니까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풋내 난다는 게 방울토마토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울토마토 넣으면 좀 신선하게 느껴지고 좀 이렇게 오래 숙성된 느낌보다는 좀 깔끔한 느낌. 그걸 풋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방울토마토를 마지막에 같이 갈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열을 가하면 비타민이 파괴되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말고 생으로 먹어라 했는데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한데 삶았더니 열을 가했더니 더 좋아지는 영양분도 있더라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생채소를 넣으면 우리가 조각 내는데 에너지를 엄청 써야 돼요. 조각을 내야 흡수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큰 덩어리는 그냥 지나오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조각을 내어준다는 게 열을 가하는 거. 그래서 삶고 갈아서 먹는 게 2번째고요. 마지막은 전 세계 어떤 사람도 매일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를 매일 먹은 사람은 아마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6가지를 매일 먹는 것만 해도 각각의 워낙 좋은 것들이 많고 그리고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는 특히 위암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게 또 위암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삶아서 갈아서 먹는 거 한 번씩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당뇨하고 우울증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웬 말이냐? 당뇨, 우울증 연관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왜요? 당뇨 걸리면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 우울증.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우울증이 있겠죠. 좋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왠지 나만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의욕 저하 같은 거. 다운돼 있고. 다운돼 있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얼핏 듣기에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진짜 예리하십니다. 우리가 당뇨라고 진단하는 사람은 당이 높은 사람인데 거기에 숨겨진 게 뭐냐면 당 조절 능력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당뇨라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나와야 될 때 나오고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는 이 조절이 필요한데 제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설탕이나 이런 사탕 땡겨서 딱 먹으면 혈당이 이만큼 올라가요.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이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낙폭이 크네요. 네, 그래서 폭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우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당을 먹어야죠. 또 90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네요. 그렇죠. 이런 영향 때문에
여성들이 우울하다고 오시는 분들을 꼭 제대로 문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상당수는 당 의존도 때문에 우울한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우울한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당 때문에 계속 조절되면 빨리 흡수되는 당분을 먹는 사람은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1억이 있는데 갑자기 10,000원만 남고 누가 다 가져가면 엄청나게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일 누가 김현웅 아나운서가 10,000원씩 빼가면 우리가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10,000원씩 못 느끼죠. 뭐 그래서 안 나니까. 우리는 차이를 느끼는 걸 우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51대 49.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자. 그 평정심에서 얼마나 평균에서 가까우냐가 당뇨도 마찬가지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해결하려면 당뇨를 해결하려면 천천히 흡수되는 채소를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글을 보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90과 그렇죠. 10이네. 조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일단 이런 이제 조울증이고 그냥 덤덤하게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이 사실은 평균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이 폭이 큰 사람은 먹는 걸 뭘 먹고 있는지를 꼭 한번 살펴봐야지 된다. 이제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완성하려면 우리 몸에서 리듬을 만드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이 박자가 맞아야 되죠. 제가 뭐 얘기하면 요 반응도 해주고, 그렇죠. 요 박자 맞추는 게 세로토닌이 요 리듬을 그리는데 아까 51대 49처럼 언제 만들어지느냐? 햇볕을 쬐면 만들어지거든요. 비타민 D.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 만들어지지만 실제 이 리듬을 형성하는 세로토닌도 만들어져요. 그럼 그 세로토닌을 햇볕을 쬐서 가지고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잘 때 세로토닌이 멜라토닌 돼서 잠이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햇볕도 전혀 안 받고 너무 좋은 집에 그냥 비싼 것만 먹는다고 안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세로토닌을 만들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로토닌도 단백질이라 고기를 전혀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의 가장 특징은 50세 이후로 고기를 안 먹어요. 살찔까 봐. 맞아요. 다이어트 근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루에 자기 몸무게를 그람수로 바꾼 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달걀 2개와 장조림을 8점 정도 먹는 양은 매일 먹어라.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디테일하죠. 장조림 8점은 9점 아닙니다. 딱 8점. 네네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50kg이면 한 50g 먹어야 된다. 근데 달걀 하나에 7g 단백질 들어있어요. 2개는 14g이고 장조림하고 합하면 한 25g, 30g 정도 먹을 수 있는데 다 채우지 말고 나머지는 내 세포 찌꺼기가 다 단백질이라 재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 용량은 이걸 드시고 나머지를 뭘로 채우냐면 생선 드시고 싶으면 생선 한 토막, 또 두부 드시고 싶으면 두부 드시는 거. 근데 이걸 그러니까 달걀하고 이걸 전혀 안 드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단백질 고기를 먹는다면 6일 동안은 내 근육을 파괴해서라도 단백질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다리 얇은 날씬한데 우울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하루에 그 그람수를 채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꼭 하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장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음식이 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장에 있기 때문에 장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핫팩 권하거든요. 핫팩을 배꼽 아래에다가 붙이는 핫팩이 있어요. 화상이 입을 수 있으니까 옷 위에다가 붙이시면 되고 그 핫팩을 붙이고 있으면 우리 배꼽 뒤에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대동맥, 대정맥이라는 애가 이렇게 심장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탱크를 끓여야 우리 몸이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이 바로 그 핫팩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7도씨 정도 되는 체온만 유지를 해도 면역 세포들이 나오지만 36도씨 이하 35.5도 이렇게 돼버리면 암세포나 염증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체온 유지한다는 게 또 이 웰빙과 웰다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리 많이 아프시죠? 허리를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뒤 허리를 생각하세요. 근데 허리의 상당수의 원인은 배를 열어보면 앞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배가 나온 분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
허리에서 끈이 있어요. 네. 장기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위가 막 돌아다니면 안 되죠, 장이랑. 네. 그걸 이제 장간막이라 그래서 어떤 장기를 이렇게 끈을 허리에다 붙여서 요걸 잡고 있어요. 예, 근데 배가 나오면 이제 숙이죠. 예, 그래서 허리가 당겨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배가 들어가면 똑바로 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근육들 때문에 오히려 요통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수술을 아무리 해도 안 낫는 사람은 이 장기들의 문제예요. 이 근육들이. 그래서 그걸 장요근이라고 해서 척추와 다리를 연결하는 근육인데 그게 어디에 붙냐면 허벅지 안쪽에 붙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허벅지 안쪽을 열심히 딱 모으고 있으면 이제 모으시죠 갑자기. 예. 그리고 3초 뒤에 딱 풀려요. 제가 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 휴대폰을 가운데 딱 끼고만 있어도 엄청나게 허벅지에 자극이 됩니다. 긴장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모으고 있을 때 들어가는 그 안쪽 내전근의 힘이 어디로 전달되느냐? 허리에 연결하는 그 근육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횡격막으로 연결되고 흉근으로 연결되고 여기 있는 머리를 지탱하는 근육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벅지 안쪽 근육을 단련하는 걸로도 허리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이게 완성이 돼야 우리 웰빙이 시작되고 웰다잉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잘 하고 있는데 사람은 80세가 평균 수명인데 쥐가 80주가 수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 1년이 쥐 1주랑 같아요. 그래서 저는 쥐처럼 일주일간 아주 잘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교를 하니까 훨씬 더 좀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게 사실 웰다잉의 핵심인데 마지막으로 그 하루살이는 얼마나 사나 봤더니 1일이라고 보면 18분이 사람의 1년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게 의학적으로 우리가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쉬지 않고 운동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은 언제 나오냐면 굶을 때 나와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우리가 불어넣어주면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많으셔도 나옵니다. 네. 그때는 이제 키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근육도 성장하고 세포도 성장하는 건데 그래서 저 한 하루살이의 그 18분 정도를 우리가 매일 하면 하루살이한테는 저게 우리 1년이죠. 예, 그걸 매일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도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먹은 둥 마는 둥 끊임없이 먹고 있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먹고 안 먹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식이 정답이라고 오래 사는 거의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먹고 끊어야 돼요. 그러고 저녁에 7시에 먹었으면 아침 7시 될 때까지 뭐 안 먹는다의 이 12시간 공복이 웰빙, 웰다잉으로 가는 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소식이라고 해서 조금씩 빼먹어 먹어가지고 위를 채우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골고루 단백질도 안 들어있는 그냥 소식은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균형 잡힌 소식을 한 숟갈씩을 먹더라도 균형만 맞다면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밤 9시에 먹었다면 아침 9시까지는 먹지 말아라. 금식해야 된다. 이 금식만 평생 지키면 웰다잉으로 가는 길로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네. 새벽 1~2시까지 술 마시면서 안주 먹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또 병원에도 오시고 네, 서로 또 환자도 되고 네, 좋은 현상입니다.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자 그래도 또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 가족 중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해독 주스를 마셔도 되는지. 네. 집안으로 안 가도 돼요. 제가 그래요. 네. 제가 화장실 자주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민성은 말 그대로 과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긴장하고 누가 신경 쓰게만 만들어도 장이 막 운동이 돼서 변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장 큰 거는 일단은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해독 주스를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유익균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노폐물 배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혹시 차게 먹었을 때 불편했다면 따뜻하게 만든 상태의 해독 주스를 먹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뒤쪽에 있는 허리에 있는 척수신경이 지배를 해요. 장아 움직여라 말아라는 우리가 뒤에서 관제탑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뒤를 쓰다듬어 주거나 따뜻하게 해도 장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애기들이 이렇게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그렇죠. 애기들이 편안해하고 그리고 소화 안 될 때 등 쓰다듬는데 갑자기 트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뒤에 신경이 다 있기 때문에 등 따뜻하게, 배 따뜻하게 거기에 해독 주스가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하시는 중에 소장에 있는 균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통제도 하고 나쁜 것들은 거르고 이런 거를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소장에 있는 균들을 내가 지시할 수는 없나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유익한 균들을 모아서 넣어야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변이 너무 좋은 사람을 그 사람 변을 모아다가 병이 너무 안 낫는 사람, 면역 질환 있는 사람한테 대변을 이식하잖아요. 진짜요? 네, 뭐 미국 하버드에서 그 연구소가 있고요. 이미 진행돼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예 통째로 이 전체의 장 환경을 옮기는 거예요. 장기만 이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 아주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센서티브한 질문을 했네요. 그렇죠. 그걸 바로 과민이라고 하죠.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과민성 대장인 사람이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나. 네, 그리고 너무 과민하는 거를 본인이 주입하면서 본인이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과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1번입니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네. 당뇨나 고지혈증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해독 주스를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또 한 번 먹을 때 얼마나 먹어야 하나 그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위험 환자들이 있잖아요. 위험. 그러니까 이런 그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당뇨하고 고지혈증, 위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뭘 좀 먹기가 두려운 분들이잖아요. 자, 이런 분들도 해독 주스 가능한지. 그러니까 일단은 당뇨 있는 사람은 뭐든 갈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과일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당이 빨리 흡수되니까. 쑥 들어오니까. 그 말씀은 분명히 맞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당 지수라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흡수되는지. 브로콜리 같은 채소가 당 지수가 거의 0에 가깝다면 예를 들어서 사과가 수치가 50이라면 우리 몸에는 평균 25의 당 지수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을 섞어서 먹는 상태라면 당 지수를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정말 또 센시티브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당이 들어가도 엄청 오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는 물론 다르지만 저게 대체적으로 당을 올리거나 하지는 않은 거니까 당을 체크해가면서 먹는 거는 득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는 사람도 위험 형태가 너무 달라서 오히려 브로콜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먹어보면서 경과를 보면서 추이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영양제 같은 경우는 먹는 시기가 하루 중에 또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이 해독 주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침에 먹으면 좋다고 해서 주로 나오기 전에 마시거든요. 보통 또 해독 주스도 좋은 시기가 있나요? 일단은 자기 전에 먹는 일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먹는 게 좋죠. 위도 쉬어야 되는데 뭐가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는 게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거고요.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어서 속이 또 쓰린 사람도 있어요. 뭐가 들어오면 이제 그분은 식사 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어느 정도나? 30분 안에 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밥 먹고 섞이진 않나요? 괜찮습니다. 과일하고 이게 흡수 속도가 다 다릅니다. 조각이 낸 거랑 머물러 있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뭐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좋은 거는 공복에 섭취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복에 섭취하는 이유는 그 물질이 아주 흡수 잘 되라고 다른 게 섞이니까 그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이걸 음식처럼 대하면서 드시면 음식은 아무 때나 먹죠. 그렇죠. 공복에도 먹지만 아무 때나 먹으니까 편하게 일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그걸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술, 담배 전혀 안 하시고 음식 가려 드시고 규칙적으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자체가 일단은 신뢰가 갑니다. 그러네요. 정말 모범이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서재걸 의학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Q&A 시간인데요. 정철진 카림니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전세값 하락에 깡통 전세가 우려된다라는 말씀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전세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도 못하고 또 여러모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럴 때 좀 해결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정말 알토랑하던데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 대목에서 아니 나는 확정일자 잡아놨으니까 뭐 전입신고 해놨으니까 안전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안전법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죠. 이제 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한 달, 두 달 전세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네네. 이럴 때는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하나의 보험을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생각하면 도시보증공사 이 허그가 중간에 내 전세금에 대해서 이제 대출 채권을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나는 저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 내 전세금을 돌려받고 저 허그가 집주인에게 다시 그 전세금을 받게 되는 저런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굉장히 유용한 상품이고 최근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해마다 가입자 수가 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에 저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 거의 인기가 없었어요. 당시만 해도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오를 때여서 첫 출시 때는 한 451가구 정도였는데 2016년을 기점으로 폭증을 합니다. 저 때 벌써 2만 가구가 넘게 5조 원이죠. 작년에가 4만 가구가 넘게 저 전세 보증 보험을 들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만 가구는 무난히 넘어간다. 어쩌면 10조 이상의 총액 대비 보증 보험에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큰데 그 이유도 있겠죠. 바로 이제 전세금이 떨어지면서 뭐 역전세 같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진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해마다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실제적인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 실제 저 허그의 보증 상품, 보험 상품에서 이제 일어난 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실 텐데요. 실은 과거에는 이제 보증 보험을 들었어도 실제 내 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라는 이 건수가 별로 없었어요. 2017년 봐도 이제 33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벌써 상반기에 140건이 넘은 걸로 봐서는 지금 전세 시장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세입자분들은 저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 가입 절차나 가입 방법 같은 궁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판넬을 통해서 중요한 것 하나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집주인이 저 상품, 저 보증보험 들을래요 할 때 동의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어떨까요? OX인 거죠? OX입니다. 임대인이 당연히 동의를 해야겠죠. 집주인 몰래 이걸 할 수가 있나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X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동의라는 말과 통지라는 말의 차이인데 실은 원래 상품이 출시됐을 때는 동의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저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 통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이 전세금이 있죠. 전세금을 이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채권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이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라고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는 딱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단 여기서 아파트는 이게 가능한데요. 다가구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보증공사에서 뭘 필요하냐면은 주택이 많으니까 임대 계약서들을 쭉 다 주세요. 다른 집들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그러니까 알 수밖에 집주인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주세요 하면 집주인이 난 싫은데 하면 사실상 거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는 유리해도 상대적으로 다가구 다주택은 조금 불리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는요. 네, 묵시적 갱신 경우네요. 네,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 묵시적 갱신에 계약서가 또 필요하냐라는데 이때 묵시적 갱신은 뭐냐면 우리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2년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통보 안 하면 계약을 할 때 자동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1개월 내에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요. 하고 이제 날짜가 지나버립니다. 이럴 때는
그 계약 그대로 2년이 또 넘어가잖아요. 예. 그럴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계약서가 네, 추가로 또 갱신해야 되느냐, 다시 갱신해야 되느냐, 아니면 묵시적 갱신처럼 그대로 가느냐. 그렇죠. 전세계약처럼. 그럼 이거 그대로 가겠는데요? 그렇게 해야 유리하죠, 임차인이. 그렇죠. 예,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전세보증 반환보험도 그대로 가게 되는데 이때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초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전세 계약을 이렇게 맺고 했는데 뭐 중간에 빠졌다가 누가 선순위 채권자가 들어온다든가 뭐 전세금의 변동이 있다든가 당연히 이럴 때는 소위 말하는 전세보증 반환 보증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될 때는 역시 추가 계약서 갱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 계약서를 똑같은 조건이지만 다시 썼을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계약서로 다시 써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과는 별도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세입자분들이 2년 묵시적 갱신 같은 거 했을 때 확정일자를 또 받으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요. 최초에 받은 확정일자를 그대로 두고 전입신고 그대로 두고 유지하는 게 세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더 유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2년 계약 그냥 갱신했다고 또 확정일자 받지 마시고 원래 받았던 2년 전 그걸 쭉 유지하시면 된다는 것도 전세 계약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팁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있다. 불가능하냐 마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할 텐데 이제 전세금 요즘 비싸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줍니다. 이럴 때 그 전세자금 대출 받은 것도 내가 보증보험에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호할 수가 있냐 없냐라는 대목입니다. 근데 요즘에 전세 들어가는 분들이 대출 안 받는 분들이 있나요? 상당히 다 받죠. 그럼 그 돈만큼을 또 보험을 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대출은 대출이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추혜정 앵커가 맞았습니다. 바로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왜냐면은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어떤 은행에서. 그러면 그 받은 거의 부분에 대한 거에 채권자는 누굴까요? 바로 그 은행이 또 잡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허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순위로 내 전세자금 대출을 이 전세자금을 잡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타 금융사가 이미 전세자금 대출 부분에 나온 액수, 뭐 그게 2억이든 3억이든 자기네가 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알려드립니다. 안 되는군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가보죠. 네 번째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런 경우 자금 대출을 다 받지 않고 일부 받고 일부를 자기 돈을 냈다. 그럼 그 자기 돈 낸 거에 대해서 가능하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5억인데 내가 5억 전세금 다 안 받고 1억만을 일부를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네, 한번 볼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될 것 같은데요. 가능은 합니다. 돼야지 실효성이 있죠. 가능은 한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이 전세 보증 반환 보증을 드는 까닭은 내 전세금을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은 실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대목이 있고 사건 사고가 났을 때도 나는 뭐 1억은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온전히 다 가입하시는 게 이제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가입 절차와 청구 방법은 어떨지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이제부터 가입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계약이 딱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집주인에게 주세요, 돌려주세요 하는데 못 주겠는데요 할 때 이렇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관례적으로 한두 달 정도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은 계약 만료 후 한 달이 지난 후에 바로 이제 허그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일단 보험사 저한테 전세금 돌려주세요라고 해서 한 달 이후부터 이제 신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다세대 주택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한 주택은 없는 건가요? 일단 해당 주택 일단은 다 됩니다. 아파트 원론적으로는 다 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다 되는데 여기서 좀 빠지는 부분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상가를 이렇게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이게 원천 무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고시텔이라든가 이 상가를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 보증보험 상품이 보증을 안 해준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 보증금 한도 좀 알아볼까요? 신청 방법과?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동안에 한도를 올리고 올렸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억까지가 7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범위를 넓혔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5억까지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기존에 보면 이게 5억, 3억으로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도권까지는 7억 이하까지, 7억까지가 보증이 됩니다.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기 그 보증요율이겠죠. 네, 나 보험료 얼마 정도 돼. 그래서 뭐 아파트 0.12, 그 외 0.15 뭐 개인 법이 나누는데 쉽게 생각해서 1억으로 기준으로 하면은요. 1억에 1년당 15만 원이다. 그럼 우리가 전세 계약 보통 2년을 맺으니까 네. 1억당 한 30만 원 꼴이다. 그럼 이제 3억으로 내가 전세 들고 있다라고 하면 3, 3, 9, 90만 원을 일단 내면은 내 전세 계약 2년은 보장이 된다. 네, 보증 마음 편히 갈 수 있다라고 해서 1억당 1년에 한 15만 원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빠르게 보험료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임대, 임차 시에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세요. 네, 요즘 뭐 한우도 좋지만요. 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거의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수입 쇠고기 중에서는 미국산과 호주산이 늘 1, 2위를 다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좀 더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데 관련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정육 코너 앞을 서성이는 소비자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수입 쇠고기에 눈길이 쏠립니다. 한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손이 가다가도 멈칫합니다. 네, 너무 비싸서 저도 그냥 오늘 이거 샀어요. 올해 10월까지 한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팔린 쇠고기 가운데 수입산 비중은 60%를 넘었습니다. 수입 쇠고기 중에서도 미국산이 호주산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2007년 불과 5.4%였던 미국산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어섰습니다. 한때 광우병 사태로 퇴출 위기까지 몰렸던 미국산 쇠고기는 2012년 한미 FTA 발효와 함께 국내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입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입된 쇠고기는 이미 지난해 전체 수입량인 34만 4천 톤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포함한 수입육이 우리 식탁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채널A 이현수입니다. 네, 이번에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관한 동아 모닝 포럼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리모델링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국들의 사례 연구와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현웅의 굿모닝 11월 23일 금요일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all out your baby. Swing, swing, come on and dance.